오늘 첫 공판 출석하시는 심정 부탁드릴게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걸로 믿고 들어갑니다.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점을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일단 검찰은 목포시에서 준 보안 자료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안 자료가 아닌 것을 꼭 밝히겠습니다. 검찰은 또 부동산을 차명으로 조카 차명으로 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목포 부동산 의혹, 일부 언론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죠. SBS 끝까지 판다팀이 처음으로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 어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 실시간으로 상세히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궁금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질문 던지는 게 아니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는데 법정 구속은 안 한다. 방어권 보장 위해서 법정 구속은 안 한다.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겁니까? 흔한 케이스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판사가 예를 들면 피고인을 좀 엄벌에 처할 건지 아니면 그나마 선처를 할 건지를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양형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무죄는 사실은 그 증거하고 법리로 하는 거니까 뭐 선처하고 말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뭐 어제 이제 유죄가 나온 상태에서 판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들어보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양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건 자체를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중대범죄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공직자가 어떤 그 공직 어떤 기밀 자료들을 이용해 가지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건 중대범죄다라고 지금 보시면요. 예. 부동산을 취득해 공직자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국회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부패방지법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대범죄다라고 사건 자체는 중대범죄로 단정을 했어요. 예.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는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계속 부인한다. 그래서 개전의 정이 없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중대범죄고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집행유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행유예 못 한다는 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집행유예를 못 해야 되는 거면 법정 구속이 자연스러운 거죠. 아, 통상적으로 집행유예는 예. 아 그러면 판사님 제가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죠.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피고인들에게는 자 그러면 뭐 징역 2년에 뭐 집행유예 3년 이런 식의 한 번의 것들을 기회를 해주는 준다는 건데 의미거든요. 그런 식으로 근데 하는데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 집행유예를 해주기가 쉽지 않다. 굉장히 애매하죠. 물론 네. 어제 이제 같은 날에 있었던 저 그 쌍둥이 숙명이고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부인을 하지만 아버지가 이미 동일한 죄로 구속이 돼 있고 미성년자인 걸 감안해서 집행유예를 해준 네. 건데 지금 손혜원 전 의원은 뭐 그런 케이스는 아니니까요. 통상적으로는 자백하지 않는 거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에는 거기다가 뭐 죄가 좀 경미하면 부인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많이 해주는데 이 사건은 판사가 보기에 죄 자체도 중대범죄다. 피고인은 부인하고 반성 의미가 전혀 없다. 그럼 두 개 합치면 집행유예가 나옵니까? 안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집행유예가 안 나오는 상황이라면 법정 구속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 사건의 어제 재판 결과를 어떻게 보냐면 재판부가 마지막 순간에 조금 손혜원 전 의원을 선처를 해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구속 안 한 것은 선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왜? 방어권 보장이라고 하는 명분은 내세웠지만 선처해 준 거다. 아니 뭐 근데 방어권 보장을 내세워서 그게 정말 엄청난 명분이어서 법정 구속할 거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불구속 사건 중에서 집행유예 될 케이스 하나도 없죠. 다 부인하면 다 방어권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가 어제 엄격하게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유죄를 선고를 하고 이 죄의 성격 자체를 중대범죄고 피고인이 부인한다. 그러니 집행유예 안 된다인데 마지막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그래도 법정 구속 안 했기 때문에 뭐 손혜원 의원은 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만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보이는 무죄를 주장했으니까 그렇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재판부가 손혜원 전 의원을 조금 선처를 해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구치소에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손혜원 조카가
실소유주인가요? 실소유주 논란이 있었던 창성장과 관련한 이야기, SBS의 단독 보도 손혜원 전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창성장과 관련한 당시 SBS의 단독 보도 내용과 손혜원 전 의원의 당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산 게 제가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집안에서 그냥 이유가 있어서 샀겠죠. 그 명의만 빌려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사신 겁니까? 그런 것까지 일일이 제가 말씀드려야 되나요? 제가 있겠어요 그걸? 그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집안 일이다 보니까 그게 사진 거예요. 차명 의혹을 제기했는데 모르게 제가 하신 만약에 거예요? 그게 차명이면 제가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습니다. 이건 집안에 좀 어두운 그림자라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 동생을 모르게 하느라고 이제 가족이 애를 쓰면서 했고요. 하여튼 차명이 아니라 아닙니다. 동생 제 인생을 뭐- 걸고 말씀드립니다. 차명 아닙니다. 동생분 모르게 한 것이다. 네, 의도적으로 네, 동생만 몰랐던 네. 거다. 근데 동생만 인터뷰를 한 거다 그렇게. 네. 더 이상 그 얘기는 좀 예, 하여튼 저는- 가족사가 자, 이 창성장 관련해서 가장 큰 논란이 있었는데 명의신탁, 실소유주가 손혜원 전 의원 아니냐. 손혜원 전 의원은 내가 만약에 차명이면 내 전 재산 걸겠다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어제 재판부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명의신탁이라는 거죠. 명의신탁이다? 실소유주는 손혜원 전 의원이고 그 조카는 명예만 빌려줬다는 거예요. 차명재산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제 이제 사건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이제 민사 사건에서도 명의신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사건들이 많아요. 거기서 재판부가 이게 명의자인지 실소유자인지 아니면 명의만 빌려준 건지를 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실제로 관리를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제 재판부를 보면 얘기를 보면 매매 대금, 그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하다못해 증여세 같은 모든 세금을 비롯한 모든 돈을 손혜원 전 의원이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손혜원 전 의원이 여기다 뭐라고 주장했냐면 증여인데 어차피 내가 증여니까 돈 내가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판단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 화면에 나오는 저거거든요. 리모델링 비용. 그러니 그래 증여라고 하면 매매대금이랑 뭐 취득세, 등록세까지 대주는 거는 이해는 할 수도 있으나 그러면 그 조카 앞으로 등기가 된 다음에 저 집을 리모델링하는 비용까지 손혜원 전 의원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증여라고 하면은 소유권을 완전히 넘어가는 거니까 이 소유자인 조카가 저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야 되니까 등기 권리증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등기 권리증까지도 손혜원 전 의원이 관리를 했다고 어제 재판부를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도 다 손혜원 전 의원이 됐고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등기 권리증도 손혜원 전 의원이 보관하고 있고 리모델링 비용까지 손혜원 전 의원이 부담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증여에서 소유권을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라 손혜원 전 의원의 실소유자인 명의 신탁된 재산이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뭐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1심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 수용할 수 없다,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 네. 항소심 가면은 뭐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면은 또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겁니까? 뭐 그렇죠. 예를 부패방지법이나 예를 들어서 이게 목포시의 그 자료가 비밀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도시재생계획 네, 그게- 사업 관련된 그 그렇죠. 자료. 그게 예. 이제 비밀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제 이 창성장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이게 두 개거든요. 쟁점이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이제 볼 여지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다만 손혜원 전 의원 입장에서 이게 본인은 계속 무죄를 주장했는데 대부분의 유죄가 나왔고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하면 항소심에서 계속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는데 이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거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과연 어떠한 전략으로 임하는 게 합리적인 것인지를 손혜원 전 의원하고 변호인 측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게 이제 변호인들이 형사사건은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해서 일부라도 무죄를 받아서 집행유예 또는 전부 무죄하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될 바에야 일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끝내버리는 게 맞는지 이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손혜원 전 의원 측이 굉장히 아마 항소 이어서 내는 날까지 저는 고민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손혜원 전 의원이 SBS 끝까지 판다팀의 단독 보도가 나간 이후에 모략이고 음모다. 자신은 모든 것을 다 내놓았는데 목숨까지 걸었는데 SBS도 뭔가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상당히 큰 소리를 쳐왔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손혜원 전 의원이 그동안 했던 얘기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포 투기가 사실이 아니라는데 제 인생과 전 재산은 물론 의원직을 걸겠습니다. 목포의 차명 제 건물이 확인되면 저는 전 재산을 내놓을 것입니다. 처음 약속대로. 또 다른 얘기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차명으로 밝혀지면 전 재산 기부하겠다는 입장이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차명으로 구입한 목포 부동산이 단 한 건이라도 있다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요. 그 약속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근데 창성장 차명으로 재판부는 결론을 내린 거죠. 1심 일단 재판부는. 1심 뭐 무죄 추정 원칙이 있고 아직 대법원이 확정 판결 난 건 아니니까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누리꾼들 반응 한번 볼까요? 네, 그렇지만 누리꾼들은 어쨌든, 네. 손혜원 전 의원의 이런 약속에 대해서 약속 꼭 지키세요. 국고 환원하겠다는 약속 지키세요. 전 재산 국고 환원. 이 판결은 손혜원의 승리다. 최종식까지 가면 수개월로 더 줄어들 것이다. 손혜원 응원합니다. 사법부 개혁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손혜원 전 의원 보도 관련해서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그 당시 끝까지 판다팀의 기자들이 나와서 자세히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손혜원 전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끝까지 판다팀에 대해서 기레기다라고 비판했던 기억도 납니다. 1심 재판부는 SBS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같다라고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에 갔을 때 또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SBS 끝까지 판다팀은 이런 압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위반한 의혹 또 투기 의혹 이런 부분들을 파헤쳤습니다. SBS 끝까지 판다팀 지금도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SBS 뉴스 더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